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만 구독 기념으로 얼마 전에 파티를 했었는데 그때 증문즉답으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다가 결국 이 질문에 대해서 3시간 동안 다 답변을 못 드렸어요. 그때 약속드렸던 것이 한번 따로 영상으로 담아서 여러분께 답변해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드렸는데 오늘 이 교실에서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의 질문이 금리 인하 언제 합니까? 6월에 금리 인하 합니까? 이런 질문이세요.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금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릴까? 금리를 인하해도 될 것인가? 인하할 시점인가? 라는 것을 판단할 때 중앙은행은 크게 3가지 요소를 고려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첫 번째 요소가 바로 물가 안정되었느냐, 두 번째는 경기 불안하지 않느냐, 경기 안정 어떤가, 세 번째가 금융 안정 여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 경기가 불안해서 조급하게 금리를 인하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게 여러분 이미 이해가 되실 것이고요. 금융 불안 문제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부실 문제는 있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상업용 부동산 부실 문제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미국의 금융 부실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 금융 부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금융 위기 올 것인가, 이 얘기는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맞고요. 이것이 미국 금융시장에 이만큼 있다면 이 중에 금융 부실로 전개될 일부가 요만큼이라고 해본다면 역시 금융 부실은 있을 수 있으나 미국 전체 금융 시스템을 흔들 만큼의 금융위기로는 안 가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위기이냐,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게 위기이냐 아니면 지금 경기 침체냐, 경제 위기냐 경기 침체를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일 때 나타나는 현상과 경제 위기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 완전히 다르니까 자산시장에 나타나는 특징과 실물 경제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뭐 작년에도 위기였고 올해도 위기였고 내년에도 위기입니까? 4월에도 위기고 3월 지금도 위기입니까? 그럼 5월은 위기 아니고요? 그럼 언제가 위기입니까? 디파인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꾸준히 드려왔었는데 그런 면에서 상업용 부동산 부실 문제 있어요. 특히 오피스 공실률이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금융 부실을 가져다 주긴 하지만 그게 금융위기로까지 갈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금융 부실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우려되어서 서둘러서 금리를 인하할 만큼의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 이 3가지 요소 중에 페드가 봤을 때 뭐를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물가 안정 여부만. 그러나 목표 물가 2% 수준에 부합하는지, 미국의 PCE 기준의 근원 물가 상승률이 2% 초반, 2.123% 정도, 이 정도에 달하는 실적치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 시점이 결정되어질 텐데 현재로서는 뭐 그걸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저는 6월보다는 7월의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답변 되셨죠? 6, 7월 정도로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7월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역시 물가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파월은 그걸 범피하다. 물가 안정을 위한 그 경로가 생각보다 울퉁불퉁하다. 잘 쉽게 잡히진 않는다. 예상대로는 안 가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금리 인하 시점이 더 지연될 수도 있겠구나. 결국 페드의 의사결정은 물가 안정이라는 그 목표치에 부합하는 그 실적치가 나와서 물가 다 잡혔네 라는 확신이 있을 때 금리 인하 있을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금리 인하 언제 합니까? 라는 질문은 물가 언제 잡힙니까? 라는 질문하고 똑같고 물가 잡히는 시점은 말 그대로 목표 물가 2%에 이미 도래했구나. 뭐 9.1%라는 41년 만에 찾아온 고물가 시대에서 이제 미국이 물가 상승률이 대략 한
2% 초반에 부합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내려오면 물가 잡혔구나라는 확신을 갖고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지금의 금리 인하는 뭐니까? 금리 정상화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혹은 팬데믹 경제 위기처럼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금리 인하, 이게 아니라 목표하는 2% 수준의 물가가 도래된다면, 그렇다면 5.5% 수준의 금리는 너무 높은 게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단하에서 금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중립금리, 그 중립금리 수준으로 내려가게 만들 거야 하는 금리 정상화의 방향입니다. 제가 일본 경제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금리 인상도 뭐라고 했어요? 금리 정상화라는 것이죠. 그죠?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정상화. 마이너스 기준금리는 너무 낮아. 그래도 정상적인 대략 한 0.2% 수준의 금리까지는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어? 금리 정상화의 경로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까지 달성이 된다면 경기 괜찮아. 금융도 괜찮아. 물가도 괜찮아가 된다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근데 현재 페드의 전망대로라고 한다면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에 부합하는 그런 지점은 현재로서는 7월의 가능성이 좀 높게 부여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리에 대한 질문 참 많이 주셨는데 역시 금리 인하 시점이 왔을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또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를 실물 경제 측면에서 먼저 볼게요. 실물 경제. 실물 경제와 그리고 자산 시장을 구분해 놓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물 경제는 규모예요, 규모. 소비가 얼마나 느나, 수출이 얼마나 느나, 기업의 신규 투자 규모가 얼마나 느나, 가계로 보면 소득이 얼마나 느나, 기업으로 보면 매출액이 얼마나 느나, 영업이익은 어떻게 얼마나 느나. 다 뭐죠? 실물 경제는 규모적인 측면이에요. 다릅니다. 자산 시장은 뭐 어떤 측면이에요? 가격입니다. 가격.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그 자산 시장의 특징은 가격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집의 가격, 주식의 가격, 그죠? 원유의 가격, 비트코인의 가격, 가격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실물 경기 침체가 주가 침체랑은 다르다. 실물 경기가 어렵다고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보면 안 된다. 연결고리는 있겠지만 달리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실물 경제 측면에서는 금리를 끌어내리면 당연히 금리를 인하하면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요. 기업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단행합니다. 투자를 단행한다는 얘기는 신산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과정은 당연히 고용시장을 회복해야 해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너도 나도 일자리를 더 많이 갖게 되고 더 좋은 일자리를 향해 이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나라 경제에 뭐가 늘어요? 소득 수준이 개선돼요. 소득이 늘어나면 자연히 여러분 뭐 하고 싶어져요? 소비하고 싶어지죠. 그죠? 소비하고 싶어져요. 소비가 늘면 기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어지죠. 이게 뭐예요? 금리를 인하했을 때 경제가 선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금리를 인하하면 기업들이 신규 투자가 늘어요. 가계가 소비가 늘어요. 그러면 물가 잡힐까요? 물가 안 잡히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얘기는 물가부터 먼저 다 잡고 그리고 이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 그리고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라는 관점이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그 시점에는 경제가 그래도 선순환에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너도 나도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수출 기회가 많아진다. 교역 신장이라고 표현하죠. 교역 신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 실물 경제적인 특징이에요. 자, 근데 자산 시장의 특징은 항상 뭐를 가지고 봐야 돼요? 수요와 공급이에요. 가격은 무엇에 의해 정해진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진다. 근데 자산 시장의 수요를 결정짓는 변수가 뭐예요? 바로 돈이에요, 돈. 주식 시장에 돈이 얼마나 유입되나, 부동산 시장에
돈이 얼마나 유입되나, 아니면 그 시장에서 돈이 얼마나 빠져나오나, 그런 관점에서 제가 자산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께 재테크의 정의를 자주 말씀드렸는데, 재테크란 뭐다? 재테크란 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근데 돈을 크게는 은행으로 갖고 있는 방식이 있고, 그죠? 저축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은행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돈을 갖고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야? 주로 크게는 주식이 있고 또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때는 상대적으로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고 싶어져요? 특히 자산가들 입장에서 은행의 저축의 형태로 갖고 있고 싶어져요. 근데 또 상대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는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고 싶어져요? 은행에 저축해봐야 별 수익을 안 갖다 주네. 차라리 그 돈으로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야겠네. 그러니까 결국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유입되는 것이고,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오는 것이다. 이게 돈의 이동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금리 인하 시점은 결론적으로 어떤 현상인 거예요? 금리 인하 시점은 돈의 이동을 주식, 부동산 혹은 자산시장으로 수요를 더 몰아오는 방식입니다. 다만 주식시장은 선행성이 강하다. 코인 시장도 선행성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공격적 투자, 위험 투자일수록, 투자 자산일 때 위험성을 가지고 구분해 보면 위험 투자 자산일수록,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자산일수록 금리 인하 시점에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곧 금리 인하 할 거야, 아니면 내년에 금리 인하 할 거야 라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먼저 반영하는 거예요. 선행성이라, 선행성. 근데 부동산 시장은 실제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있고, 탐색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있고, 거래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하고, 또 실물 경제적으로 금리의 레벨이 확실히 떨어져서 이제 나 뭐 이 정도 대출 받아서 집 살 만한 여력이 있겠네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니까 부동산 시장은 후행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행성, 후행성이라는 특징이 있겠다라고 금리 인하의 효과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금리에 대한 질문 많이 주셨고, 그것이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질문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 더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이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 간의 격차,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게 경기 침체 온다. 22년에 23년 경제 전망하면서 23년부터는 경기 침체가 옵니다. 근데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는 다른 겁니다 라는 말씀을 누차 강조해 드렸죠. 그죠? 근데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기 침체인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경기 침체일 때 나타나는, 시장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다르고, 경제 위기일 때 나타나는 그 특징들이 역시 다른 모습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이게 경기 침체 사이클인지 경제 위기로 가는 국면인지를 구분 짓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구분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냐면, 경기 침체와 부동산 침체는 또 다르다. 경기 침체와 주가 침체는 다르다 라는 말씀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해 드렸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적 움직임과 자산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방금 설명드린 거예요. 왜? 실물 경제는 규모인 것이고, 이 자산시장, 자본시장에서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게 같은 사이클이 아닌 것이다. 특히 2020년, 21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실물 경제는 가장 어려웠어요. 그죠? 실물 경제적으로는 20년 팬데믹 때가 가장 어려웠어요. 팬데믹 경제 위기라고 불렀잖아요.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7%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주가는 상승했죠. 근데 부동산 가격은 상승했죠. 경기 침체라는 말하고 주가 침체라는 말 같습니까? 경기 침체라는 말하고 부동산 침체라고 같은 말입니까? 아니에요. 경기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경기가 좋은데 왜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건너가야 됩니다. 연결고리는 있지만
하나의 연결고리를 경유해서 가요. 그 하나가 뭐예요? 금리입니다. 금리. 그래서 금리는 중력이다. 모든 자산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시대를 항상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 시대는 금리를 가지고 구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는 금리를 가지고 시대를 구분합니다. 한번 구분해 볼게요. 2020년부터 2021년 이 시대는 팬데믹 경제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숙제는 뭐였어요? 바로 경기 부양이 숙제였어요. 그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끌어내렸죠. 끌어내리니까 돈이 어디로 이동해요? 시장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해가시죠? 어쨌든 이때는 그 경기와 금리가 상반된 상황에 놓였기, 경기는 안 좋고, 근데 경기는 안 좋으니까 금리를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시장이 굉장히 화랑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금리를 끌어내려서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 집중한다.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는 시대. 그런 시대를 저는 완화의 시대라고 했죠. 완화의 시대. 자, 그런데 반대로 2022년이 찾아왔어요. 2022년부터 23년은 숙제가 뭘로 바뀌어요? 경기 부양이 아니에요. 22년의 숙제는 경기는 됐어요. 물가 안정이 중요한 시대예요. 물가가 숙제입니다. 2022년 6월 미국 물가 상승률은 9.1%를 기록하고 그것은 81년 이후로 41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고물가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 고물가를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뭐를 또 작용시킵니까? 금리를 인상해요. 역시 금리입니다. 금리를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영향을 미쳐요?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건 시장이니까요. 금리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시장에 영향을 준다. 근데 그 시장에는 어떤 시장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외환시장. 미국이 그토록 금리를 강하게 인상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그만큼 인상하지 못했어요. 그 어떤 나라보다 미국만큼 강하게 금리 인상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환시장에 초강달러를 가져오죠. 역시 주식시장.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돈이 어디로 이동해요? 은행으로 쏠려요. 그러니까 경기는 안 좋지만 은행에 돈이 쏠린 거예요. 은행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은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떨어진 거죠. 22년 10월, 11월 코스피도 바닥이었죠. 부동산 시장.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은행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에 저축해도 안정적인 수익성 5%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데 굳이 자산가들이 돈을 부동산 시장에 놓을 필요가 없어요. 부동산 시장이 조정돼요. 금융부실이 야기되죠. 미국 실리콘밸리뱅크 사태라든가 또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도미노 부실 사태라든가 한국의 부동산 PF 부실 문제 이런 것들이 금리 인상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조정되고 건설사들이 돈을 못 갚게 됨에 따라서 금융기관들도 돈을 못 받는 거 아니야 하는 금융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비슷한 일들입니다.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줘요, 당연히. 이제 22년, 23년 동안에는 금리 인상을 단행하다 보니까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실물 경제에 경기 침체가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21년, 22년, 23년 약 4년 동안의 경제를 정리하면 이렇게 끝나요. 근데 22년, 23년은 뭐라고 정의한다? 이른바 긴축의 시대다. 금리를 끌어올려서 물가 안정시키는 게 초점이 되는 경제. 긴축의 시대인 겁니다. 근데 2024년은 어떤 시대인 거예요? 고금리에서 점차 내려오는 완화의 시대까지는 아니지만 완화의 시대로 건너가는 전환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맞죠? 전환기인 거예요. 전환기니까 당연히 어떤 움직임이 일어요? 시장이 또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코인 시장. 그러니까 코인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제가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설명드렸지만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코인 시장으로 금리 인하하니까 돈을 은행에 두면 안 되겠구나. 시장으로 옮겨 놔야겠구나. 그 옮겨간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코인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공격성이 높은, 위험성이 높은 투자 대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먼저 선행해서 코인 시장으로 돈이 유입됐던 겁니다. 다른 요소들이 있겠습니다. 반감기라든가 뭐 ETF 승인이라든가 다른 요인이 있겠지만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움직였죠?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은 언제 움직일까요? 상당히 후행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정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위 금리 인하로 인해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 중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부동산 시장 관점에서의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 여러 영상에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책에서도 드렸고 그리고 영상으로도 많이 드렸습니다만 여러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뷰가 여전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린다면 네, 여전합니다 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3년 전망할 때 23년 중반을 기점으로 부동산 매매 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라고 전망해 드렸고 실제 반등했었고 다시 조정되는 국면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 그대로 조정되는 국면인 거 맞아요. 근데 이게 언제쯤 반등한다면 언제쯤 반등할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소신 있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 아까도 그 자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은 다르다. 다른 이유는 이 시장, 자산 시장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게 가격이에요. 그죠? 부동산 가격이. 여러분 관심 있는 게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결국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뭐가 있을까를 정리하면 굉장히 접근이 좋으세요. 그죠? 당연히 가격이니까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부동산 매매 가격을 결정짓는 거, 주식 가격을 결정짓는 거, 코인 가격을 결정짓는 거. 그런 가격을 결정짓는 변수는 뭐예요? 다 수요와 공급이에요.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어집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 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여러 변수 중에 예를 들어서 금리라는 변수도 영향을 미치겠죠. 또 인구 구조 변화라는 인구라는 변수도 영향을 미치겠죠. 역시 물가라는 변수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 밖에 정책이라는 변수도 분명히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쳐요. 등등등이 결론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긍정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죠?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다. 근데 2020년, 21년은 완화의 시대였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대대적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시장으로 돈이 유입되는 과정이었고 역시 부동산 시장으로도 많은 돈이 유입됐었던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2022년, 23년을 놓고 보면 다시 긴축의 시대가 찾아왔죠. 그죠? 금리 인상기가 찾아왔죠. 그러니까 돈이 다시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국면인 거예요. 수요를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부정, 긍정은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만한 수요를 부정적으로 자극하는 거죠. 또 자산가들이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굳이 은행에 저축을 하면 5%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데 굳이 내가 부동산 시장에 돈을 놔야 되나 하면서 그 수요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4년 이제 중반 이후에 이미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단정짓는 표현은 아니지만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금리가 높은 게 좋아 낮은 게 좋아가 아니라 금리 인하할 건지 여부를 전망해 보자고요. 근데 그 전망 자체는 금리 인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금리 인하라는 것이 금리 인하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현재 3.5%인데 여기서 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올해 내에 많이 인하해봐야 3.0%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러면 여전히 높은 금리 아니냐? 여전히 높은 금리예요. 근데 3.5%에서 3.0%로 내려오는 과정이 이게 무엇으로 작용해요? 신호로 작용해요. 이제 더 이상 3.5%보다 높은 금리를 만날 일은 없겠네 라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그게 뭐에 영향을 줘요? 심리에 영향을 줘요. 수요 심리에 영향을 줘요. 그 심리에는 여러 가지 심리가 있죠. 투자 심리냐, 내 집 마련 심리냐. 그 두 가지를 자극하는데 기본적으로 매수 심리를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매수 심리를 갖고 있는 투자 수요를 또 자극해요. 이제 금리가 떨어질 일만 남았네. 은행에 두면 안 되겠다. 그럼 부동산 시장으로도 옮겨가야겠구나 하는 금리 인하 자체가 시그널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면에서 제가 주로 그 심리를 확인하고 있는 그 지표 하나가 뭐예요? 심리를 확인하고 있는 지표 하나가 바로 주택가격 전망 CSI. 이 지표가 이미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중금리는 먼저 반영되거든요. 기준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것을 시중금리가 먼저 반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리를 자극해서, 심리가 아직은 주택가격 전망 CSI가 100을 밑돌고 있어요. 아직은 부정적이에요. 근데 100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국면에는 매매 가격이 지금은 약보합이지만 강보합으로 전환될 수 있겠구나 라고 보는 근거 하나가 심리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에서 3.0%로 금리를 인하한다 한들 뭐 대대적으로 낮춰서 2020년 때처럼 뭐 제로 금리로 가는 것은 분명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금리 인하는 금리 정상화 과정인 것이지 경기 부양을 목표로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를 이때 자극하기 때문에 첫 번째,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합니다. 그런데 그 지점이 정확히 24년 중반 이후에, 가을쯤인 거죠. 중반 이후에 심리를 긍정적으로 자극하겠습니다. 매수 심리를 해야겠다, 매수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으로 이 심리를 작용시키겠지만, 동시에 그 지점이면 가격도 이제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거죠. 여전히 집값 비쌉니다. 네, 맞아요. 10년 전에도 집값 비쌌어요. 20년 전에도 집값 비쌌어요. 30년 전에도 집값 비쌌습니다. 집값은 쌌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비싸요. 계속 비싸요. 그러나 투자자들의 심리 속에 삼성전자가 5만 원이면 싼 겁니까? 10만 원이면 비싼 겁니까? 20만 원 되면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라는 형성 구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소득 대비 비싼 거 맞아요. 맞지만 소득 대비 비싸다고 느끼는 분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유 있는 자산인데, 현금성 자산이 5천억 이상 있는데 그 현금성 자산을 어디로 가지고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심리가 매수 심리로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간에는 충분히 가격이 합리적이야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신 분들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매수세가 자극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판단하는 분들만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상승세로 전환되기는 어렵겠지만 강보합으로의 전환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심리고, 두 번째는 가격도 그 정도면 조정이 됐겠구나 하면서 매수세로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근거, 제가 그래프를 다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오늘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구두로 설명을 드린다면, 심리, 가격,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쩌면 이게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겠는데, 바로 이건 매매 가격이죠. 전세 가격입니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는 현상은, 이게 우리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분석 기법 중에 하나가, 또 한 가지가 바로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을 선행하는 선행지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해볼게요. 전세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소위 투자자들, 갭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간의 차이가 별로 없네. 매매 가격은 조정되어 왔고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 왔으니까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액이 별로 안 나요. 격차가 별로 안 나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 매매가가 다 조정된 거라고 생각하는 투자자, 그리고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나 대출 껴서 집 사도 돼 하는 투자자, 이런 투자자들은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갭 투자 수요로 또 연결됩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집 마련 수요도 자극해요. 내가 그냥 전세 살고 있을까? 아니면 내 집 마련할까?를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나 큰 차이가 없네. 그럼 여기서 차라리 이 정도면 얼마 돈을 빌려서 집을 사야 되겠네 하는 움직임까지,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한 0.05%씩 매주 0.05%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상승세가 결론적으로는 내 집 마련의 그 의지나 아니면 갭 투자 의지를 자극한다는 거죠. 전세 가격 상승이. 근데 전세 가격 상승 구간이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략 23년 한 7월 정도부터 계속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1년 정도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면 매매 가격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수요로 연결되기 때문에 거래량을 다시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 집 마련 수요와 갭 투자로 그 수요로 연결되는 그 시점도 24년 7월 정도가 됩니다. 1년 만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만나면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또 정책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이 옳다 그르다를 평가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옳다는 주장도 아니고 그르다는 주장도 아닙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다 신도시 건설에 있어요. 그리고 그 신도시 건설이 어디에 집중돼요? 수도권에 집중돼요. 그러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도시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신도시들과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들, 물론 당장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게 아니에요. 당장 재건축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당장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도시 건설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인 자체가 투자 수요를 자극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집 마련 수요도 후행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게 결론적으로 정책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매수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의 이 상승반전, 이 상승반전은 강한 상승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죠. 강한 상승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꾸준히 드려왔죠. 강한 상승보다는 완만한 회복세, 소위 말하는 강보합에 가까운 흐름으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요소들과 더불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주로 부동산 PF와 관련된 위기설이에요. 위기설. 근데 이 위기설에 대한 논의가 참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립니다. 위기의 정의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본질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4월 위기설, 4월 위기 오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이 되는 것 같네요. 위기의 개념이 무엇일까? 자, 그럼 위기의 개념이 무엇일까?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기라고 정의 내릴 때의 특징과 실물 경제적으로 나타나는 특징과 위기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정말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 과정이 실물 경제적으로 전혀 다른 특성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라고 디파인을 항상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정치적으로는 위기다, 사회적으로는 위기다, 저출산, 출산율이 0.6%대인데 이게 위기 아니냐, 정치적으로 이렇게 대립된 구조고 하는데 이게 위기 아니냐, 그런 면에서의 위기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학자가, 경제학 교수님들이 위기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위기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경제 역사상 특히 통계가 제대로, GDP 통계가 제대로 구축된 이래로, 대략 한 1965년 이래로 우리 경제가 경제 위기를 경험한 게 딱 4번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1980년 5.1 쇼크에 따른 충격으로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1.7%로 역성장했습니다. 1.7%.
역시 이렇게 가다가 IMF 외환위기를 겪었고 IMF 외환위기 1997, 8년에 마이너스 5.1%로 역성장을 경험합니다. 경제위기예요. 그리고 역시 경제가 어떻게 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플러스 0.8% 성장하는 경제위기를 겪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그리고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 때 마이너스 0.7%의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는 4번의 경제위기가 있었다라고 정의를 해요. 그리고 그 경제위기 때 나타나는 자산시장에 있는 특징, 또 실물경제적 특징이 다 달라요. 근데 경제위기의 정확한 정의가 뭘까요? 짧은 시간 안에 급속도로 생산활동, 경제활동이 economic activity, 경제활동이 급속도로 위축되는 현상을 경제위기라고 합니다. 그런 현상이 이렇게 4번 있는 거예요. 경제위기가 매일 있는 게 아니에요. 매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매월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럼 4월 위기설, 그럼 4월에 위기가 오면 3월도 위기고 4월도 위기예요? 2월도 위기고요? 레고랜드 때도 위기고요? 9월 위기설 있었잖아요. 그것도 위기설이에요? 위기예요? 2020년 위기였어요. 팬데믹 경제위기. 21년도 위기예요? 22년은 물가 대란이 있었으니까 어려웠으니까 위기 아닙니까? 어려워요. 저도 23년 경제 성장률이 이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1.4% 성장률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23년 경제는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어려운 경제였다. 그걸 경기 침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것도 위기예요? 경기 침체라고 했지 경제 위기가 아니에요. Economic Crisis, 경제 위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아무 때나 경제 위기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느냐 이거예요. 경제 위기일 때 나타나는 특성이 있고 정의상 구분이 안 되는데 저는 남자잖아요. 여자가 아니잖아요. 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정의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 23년 경제 지독하게 어려운 경제 맞았어요. 그러나 그걸 위기라고 보지 않아요. 24년 경제 23년에도 어려웠지만 24년엔 여전히 어렵구나. 23년보다 더 어렵구나. 어려운 경제 맞아요. 저 인정합니다. 정말 어려운 경제예요, 우리는. 혹독한 어려운 경제. 그러나 이런 경제를 위기라고 가정하진 않습니다. 정의상 위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럼 2024년 4월에 총선이 끝나면 부동산 PF 부실이 막 터진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부실이 일어나고 그게 금융 부실을 또 만들고 그래서 금융 시스템적으로 아예 그냥 마비가 걸린다. 그렇게 되면 금융위기가 오는 겁니다. 부동산 PF발 금융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나 부동산 PF 부실 문제 저도 인정해요. 저도 채널에서, 책에서, 방송에서 부동산 PF 부실 문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어요.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금융 부실을 야기해요. 그리고 그 금융 부실이 금융 위기로 올까? 이건 다른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 부실이지 금융 위기까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비슷한 현상이 한국, 미국, 중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 미국, 중국 모두 다 약한 고리가 있어요.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그죠? 그리고 중국은 주로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실 문제가 주로 인프라입니다. 이쪽은. 여기는 주로 상업용 부동산이니까 그 중에서도 오피스 공실 문제가 심각하고요. 역시 한국은 어떤 문제냐?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있어요. 잠깐 부동산 PF는 무엇이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건설업체들이 나 이거 집을 지어서 건설이 완공되고 분양이 완료되면 그때 돈 갚을게. 나 지금 돈 좀 빌려줘. 금융사에게 돈을 미리 빌려서 분양이 완료되면 갚을게 하는 게 부동산 PF예요. 근데 돈을 빌려왔는데 분양이 안 되니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건설사들의 돈을 갚지 못하는 건설사들의 부실 문제가 제기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루에 1.5곳의 건설업체들이 도산 파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려운 경제 맞아요. 그리고 4월 이후에는 더군다나 외감기관들이 재무제표를 발표해요. 공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외감기관들의 재무제표를 보면 놀랄 겁니다.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아? 그러니까 그때 또 자금 문제가 경색될 수 있어요. 채권 금리가 또 요동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총선을 앞에다 두고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막았는데 총선이 끝나면 놔둘 거야. 그래서 하나 둘 터질 거야. 그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해요. 근데 건설사들이 도미노 파산을 한다. 그러면 건설사들의 부실인 거지 그게 경제 위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건설사들의 부실이 그 건설사가 대출을 꼈던 주로 부동산 PF 대출을 의존했던 저축은행이나 뭐 새마을금고나 증권사나 이들의 부실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결국 금융부실이 그 금융시장에서 통제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사이즈냐. 예를 들면 23년 9월까지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4조 원이다 라는 통계가 마지막이고 그리고 그게 새마을금고나 이 금융위 통제 밖에 있는 부동산 PF까지 계산하면 202조라고 제가 채널에서도 말씀드렸죠. 근데 그 202조 혹은 134조가 다 터지는 게 아니라 일부 건설사들의 부동산 PF가 터지는 거예요. 그럼 134조가 다 터지면 우리나라는 거의 정말 폭탄 맞은 전쟁터의 모습처럼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일부 건설사들의 부실 문제로 부동산 PF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그러면 금융부실로도 연결이 되는데 그 금융부실로 연결될 그 사이즈가 전체 금융시장을 놓고 보면 그 전체의 기여도가 10%가 안 됩니다. 한 7.5% 정도 됩니다. 제가 추산을 해본 결과 어떻게 가정하고 추산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그 7.5%의 금융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 7.5% 이외의 나머지 금융까지 흔들릴 것이냐? 흔들리면 금융위기가 오는 거죠. 부동산 PF발. 근데 그렇게 가정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7.5%의 금융 사이즈, 그 사이즈도 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4월 위기설을 놓고 봤을 때 4월 위기로 올 거냐? 경제활동이 급격히 수축이 되어서 경제활동 자체가 뭐 정말 너무 크게 둔화되어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을 만큼의 그런 경제로 갈 것이냐 그렇게 가정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위기설이라는 것은 사실은 설에서 끝난다. 4월 위기가 아니라 4월 위기설에서 끝난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4월 이후의 경제가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23년에도 어려웠는데 23년보다 24년이 더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 24년 경제전망의 첫 번째 문장이 그거죠. 오르막 올라와 또 오르막이다. 작년에도 어려웠는데 올해는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 어려운 구간을 위기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몸으로 따지면 제가 계속 뭐 예를 들어서 근육량이 빠지고 최근 뭐 걱정이 많아서 운동도 못하고 밥도 잘 못 먹어서 몸이 쇠약해져요. 이건 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건강검진을 딱 받았더니 암세포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난 잘못하면 이 암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위기죠. 근데 암을 치료하고 극복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위기를 겪은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의 경제는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 경제 위기설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지만 중국 경제가 여러분 일본 경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는데 이 일본 경제가 사라졌습니까? 망가졌습니까? GDP 세계 3위, 4위를 왔다 갔다 하는 나라입니다. 뭐 GDP 순위가 2위에서 3위로 떨어진 것은 일본의 GDP 규모가 줄어서가 아니라 중국의 GDP가 엄청나게 늘어서 따라잡힌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성장이 둔화된 것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뒷걸음질 친 건 아니에요. 제자리에 머무른 거예요. 거의 제로 성장했다는 것이. 중국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디플레이션 우려에 빠졌고 유동성 함정에 빠졌고 부채의 늪에 빠졌고 저성장의 늪에 빠졌고 중진국 함정에 빠졌고 저도 그 부분 다 인정합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에 진입했고 다 맞아요. 그러나 중국 경제가 시스템적으로 리스크의 상황에 놓인
위기 상황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저성장 고착화되는 뭐 그게 위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위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건 다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의 정의가 아니에요. 경제 위기라는 단어는 경제 활동이 급격하게 수축되어서 오히려 역성장할 때를 가리키고, 경제 위기가 매일 올 수 없는 것이다, 매월 올 수 없는 것이다, 매년 올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 위기설의 진위를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럼 4월 위기설을 겪으면, 만약에 4월 위기설을 겪으면, 4월 위기설이 위기로 간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더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할 상황밖에 안 옵니다. 이해가시죠? 금리를 더 적극적으로 인하해서 부동산 PF 문제를 막으려고 움직일 겁니다. 어쨌든 정부라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잘 가동하는 정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정부도 있지만, 현 정부가 잘한다 못한다를 얘기하는 건 잘 못하는 면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저도 매년 계속 지적만 해왔잖아요.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현 정부가 부동산 PF 문제가 터져서 경제 위기를 맞이할 거라고 본다면,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거의 탄핵 상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경제 위기를 맞이했다면. 근데 경제 정책을 단행해서 경제 위기로 가지 않도록 어떤 수단을 강구할까요? 이 부동산 PF 부실 문제는 결국 건설사가 돈을 빌려서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뭐를 줘요? 근데 분양이 완료되면 분양 완료된 돈을 가지고 돈을 갚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부동산 PF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양을 완료시키면 돼요. 미분양 물량을 줄이면 돼요. 공시를 없애면 돼요. 그럼 분양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인하해야 돼요. 건설사들이 막대한 이자 부담으로 더더욱이나 갚기 어려운 상황인데 빚을, 이자를 갚을 수가 없는 갚을 능력이 없어지고 있어요. 갚을 능력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역시 금리를 인하해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 PF 문제로 인해서 정말 만약에 위기가 온다, 그러면 위기 온 상황,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대대적인 자산 가치의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위기가 온다면 IMF 외환 위기, 팬데믹 경제 위기, 일시적인 조정은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근데 그 일시적인 조정과 함께 물가는 자연히 잡히고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집값은 다시 폭등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팬데믹 경제 위기 때처럼. 그러나 위기 올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 막는 데 주력을 한다라고 하면 금융정책, 재정정책, 통화정책 다 가동해서 막기 위해 움직인다고 한다면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더 집중 조명을 받으면 받을수록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더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위기냐 위기가 아니냐를 진단하는 거,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냥 침체라고 만약에 본다면, 경제 위기가 아니라 부동산 침체라고 만약에 본다면 이 부동산 PF 문제가 더 중요하게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금리를 인하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 집중하겠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받은 질문이 참 많은데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또 사적인 질문도 주셨어요. 축하한다는 메시지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애창곡은 이미 불러드렸죠. 여기 사적인 질문,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주셔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유튜브를 사실 하기를 꺼렸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차피 소위 유튜브가 아닌 공중파 방송에 제가 지금 현재 매주 출연하고 있는 그냥 공중파 방송만 해도 KBS, 연합뉴스 TV, YTN, 또 KBS 라디오, 그 밖에 SBS나 MBC나 여러 방송들을 헤아려 보면 이미 많아서 굳이 유튜브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으로 계속 미뤄오다가 어느덧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이것은 시대적인 흐름이다. 마치 제가 어린 시절에 싸이월드를 했듯이, 여러분들이 뭐 페이스북, 저는 안 합니다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하듯이 그 시대에 걸맞는 움직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 사람인데, 유튜브는 유튜브가 잘 되길 원해서 할 수도 있고 유튜브가 수입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유튜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식당 하시는 아주머니도 유튜브 할 수 있는 것이고 공부하는 학생도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건설 현장에서 이 건설업을 종사하시는 분도 유튜브 할 수 있는 곳이고, 저처럼 경제 분석하고 경제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사람도 유튜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유튜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질문을 주셨고, 이제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거의 이제 21만 명에 가까워질 텐데요. 많은 분들께 객관적이고 정확한 경제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겠다. 그리고 스스로 경기를 분석하고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갖고 있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경제를 살아가는 경제 주체로서 흔들리실 만한 때가 많이 있고 당하실 때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제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어떤 이해관계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시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경기를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야 될지 하는 그 대응 방법을 좀 함께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앞서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만 명 구독자 달성될 때 제가 편지로 적어드렸던 것처럼 커뮤니티 공지에 올라가 있죠. 큰 채널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단단한 채널을 지향하면서 20만 구독자 달성 때 약속해드렸죠. 그 마음을 굳게 가지고 저도 이 유튜브라는 공간을 저의 놀이터로 생각하듯이 여러분들도 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TV라는 이 공간을 경제 놀이터로 생각하시고 즐겁게 찾아오시고 정확한 경제 정보를 탐색하시고 또 여러분의 다양한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시는데 도움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놀러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만 구독자 달성되는데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이 되셨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단단한 채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증문즉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